안녕하세요. 화장품 공부하는 선생님 지한쌤입니다. 자, 오늘은 모의고사 2회 61번부터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맞춤형 화장품 혼합 소분을 적절히 수행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기억,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트리클로산을 배합한 자, 트리클로산은 보존제죠.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보존제에 혼합할 수 없습니다. 2번, 니은, 홍보를 위해 제조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자, 홍보를 위한 거 테스터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죠? 내용물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디귿, 맞춤형 화장품 전용 내용물 베이스에 보존제가 함유된 병풀 추출물을 배합한 자, 이건 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료를 혼합하잖아요. 내용물에다가 원료를 혼합할 때 원료 자체에 그 부수 성분으로 들어간 보존제의 경우에 그 최종 제품에 영향을 거의 안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보존제를 직접 넣은 게 아니라 그런 원료 자체에 보존제가 소량 함유된 부수 성분으로서 이런 경우에는 혼합이 가능합니다. 보존제를 직접 넣은 게 아니기 때문이죠. 원료 자체에 부수 성분으로 들어간 보존제는 가능하다. 리을, 소비자가 요청한 화장품의 향과 색을 위해 향류 원료와 색소 원료를 혼합한 자. 근데 이게 봅시다. 원료랑 원료를 혼합하는 걸 제가 제조라고 해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불가능하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봐두셔야 될 것은 이 가이드라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원료와 원료를 혼합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개인 맞춤형을 위해서 색소, 향, 기능성 원료, 여기서 기능성 원료는 기능성 고시 원료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능성 원료, 뭐 이러한 것들의 조합은 허용된다. 이런 걸 혼합 원료라고 하는데 이런 조합하는 것은 허용된다. 무슨 말이냐? 이거는 내용물에다가 원료를 혼합하는 게 맛화조의 이제 범위죠. 그런데 그 원료들 그 내용물의 원료를 혼합할 때 원료가 한 가지만 혼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를 혼합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내용물의 혼합을 위해서 원료 여러 가지를 이렇게 혼합을 해도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원료랑 원료를 혼합해서 판매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내용물에 원료를 혼합할 목적으로 그런 다양한 원료들을 미리 이제 조합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리을도 맞고요. 미음,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은 내용물을 소분한 자, 이런 경우도 가능하죠. 이미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은 내용물 이에요. 책판업자가 이런 내용물을 기능성 화장품 고시 원료가 포함된 이런 내용물을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한테 줬어요. 이렇게 납품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 이것을 소분할 수 있다. 따라서 디귿 리을 미음이니까 5번. 6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맞춤형 화장품의 안전 및 품질 관리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그랬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있다 그랬죠? 따라서 기억은 틀렸고요. 책임 판매업자 아닙니다. 니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내용물과 원료에 대한 품질 관리를 직접 실시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직접 실시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죠. 이거 뭐예요? 무슨 시험하고 막 품질 성적 내고 막 이런 거잖아요. 원료 분석하고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시해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받은 품질 성적서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제 그 품질 관리를 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긴 하지만 그렇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지는 거죠. 디귿,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내용물과 원료를 제공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등의 품질 성적서를 통해서 품질이 적절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맞는 말이죠. 품질 성적서 주관식 주의하십시오. 리을,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맞춤형 화장품 사용과 관련한 부작용 사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를 했었는데 보고를 며칠 이내였죠? 그쵸?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였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별표입니다. 자, 미음.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화장품의 내용물 과 원료를 직접 해외에서 수입할 수 있으나 그랬는데 이거 틀린 설명이에요. 이거 그 식약처 질의응답집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현행 화장품 법령상 화장품의 내용물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만 수입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그 내용물하고 원료를 들여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야 이제 혼합을 하고 소분을 할 테니까. 근데 그 내용물의 범위는요. 그 내용물은 일단 벌크 제품, 막 이런 뭐 완제품도 가능하고 반제품도 가능한데 완제품의 경우에는 맞춤형 화장품 전용으로 나온 완제품이어야 되지 소비자에게 판매를 위해서 만든 완제품은 안 됩니다. 유통 판매를 위해서
나온 완제품은 안 되고, 완제품은 맞춤형 화장품 전용 베이스로 만든 그런 완제품인 경우에 가능하고, 벌크 제품 가능하고, 반제품도 가능하죠. 그런데 그 내용물은 누구에게 들여와야 되냐면, 현행법상 맞춤형 화장품의 내용물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게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납품을 받거나, 아니면 그게 수입되는 화장품이라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수입이 된 그런 내용물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원료는 그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물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로부터 업자가 이제 그 써야 되는 내용물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받고, 그 원료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뿐만 아니라 뭐 원료상한테 받을 수 있고 제조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고 상관없어요, 그런 건. 하지만 직접 해외에서 수입할 수 있는 건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 직접 해외 수입 못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63번 가겠습니다. 보기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창업 설명회에서 오가는 대화다. 옳은 것을 골라라. 기업에서 모든 원료 및 내용물의 입고, 사용, 폐기 내역에 대해서 기록 관리할 필요는 없다 그랬는데요. 기업 보시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원료 및 내용물의 입고, 사용, 폐기 내역에 대해서 기록 관리해야 된다. 전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원료 및 내용물의 입고, 사용, 폐기 내역에 대해서 기록 관리해야 합니다. 1번 틀렸고, 니은 판매 내역서에 제조번호, 사용기한, 판매량만 기입하면 되냐? 기억나시나요 혹시? 저번에? 이거 너무 강조했던 내용인데, 판매 내역서 주관식 나올 수 있고, 제조번호, 사용기한 혹은 개봉 후 사용기간, 판매량하고 판매일자 있었죠? 추가로 판매일자를 기재해야 되겠죠? 소비자의 전화번호가 아니라 판매일자입니다. 그 외에도 소비자에게 맞춤형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을 알려줘야 된다 했는데, 맞춤형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이거 말 안 하면 행정처분 받을 수 있어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거는 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이죠.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디귿에서 모발용 샴푸를 소분하여 판매하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샴푸가 눈과 코, 입에 들어갔을 때 즉시 씻어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야 된다 했는데, 샴푸는요, 샴푸는 눈이에요. 눈만이에요. 눈에 들어갔을 때 즉시 씻어내야 된다. 이 말이 개별 주의사항이었습니다. 눈, 코, 입 아닙니다. 자, 리을에 들어갈 말은 행정처분 과태료 100만 원이다 했는데, 설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할 때 설명해야 돼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주의사항도 설명하고, 여기에 뭐가 들었는지 설명하고, 그 내용물과 원료의 특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주의사항도 설명하고 해야 되는데, 나중에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설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100만 원 아니고요. 자, 5번 위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그쵸, 아까 전에 말했죠.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자, 64번 볼까요? 다음 중 맞춤형 화장품 판매 시 고객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에서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이것도 아셔야 돼요. 보호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관리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말이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에서 판매 내역서 작성 등 판매 관리 등의 목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수집 목적, 수집 항목, 뭐 이런 것을 안내해야 된다. 그리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고객의 맞춤형 화장품 조직 및 판매를 위해 피부 진단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활용해서 연구나 개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겠죠.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고객 200명의 피부를 측정한 결과 동양인, 특히 뭐 30대 여성의 경우에는 뭐 미백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뭐 색소 침착도가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막 해가지고 논문을 자기가 작성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논문의 예시로 나오는 걸 허가를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허가를 따로 받아야 되죠. 그런 사람들한테 개개인으로 가가지고. 그래서 보시면 소비자에게 판매 시 판매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면 별도의 동의를 필요가 없다 했는데, 아니죠. 판매할 때 피부 측정을 하면서 동의를 받았을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동의를 받았냐면,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받을 때 고객님 피부 측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 피부 측정은 고객님의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 화장품을 조제하기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이렇게 해서 네, 그거는 제가 승인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나중에 한 3달, 4달 뒤에 내가 논문이 필요하니까 이 사람의 데이터를 좀 써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판매할 때 만약에 고객님의 데이터는 그 고객님 피부에 맞춤형 화장품을 조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나중에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여기에도 활용을 해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고객님이 판매를 위한 것과 논문 활용까지 둘 다 동의를 했다면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논문이나 연구 개발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근데 받을 필요 없다 그러니까 3번 틀렸고. 4번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등 훼손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취급해야 되는 거 맞고요. 5번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타기관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이렇게 공개하면 이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징역 삽니다. 자, 6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맞춤형 화장품 혼합 소분의 장소의 위생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1번 맞춤형 화장품을 조제하는 곳은 환기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저희 업소는 항상 작업대랑 바닥, 벽, 천장을 깨끗이 한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3번 보실게요. 판매장에서 직접 피부 상태를 측정하고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며 상담 받으신 고객님 바로 앞에서, 그러니까 상담 받은 자리에서 바로 직접 맞춤형 화장품을 조제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맞춤형 화장품 혼합 소분 장소는 판매 장소와 구분되어야 돼요. 그래서 상담을 한 곳은 그 혼합 소분 판매 장소죠. 그 상담을 하는 곳은 판매 장소예요. 그런데 이 판매 장소에서 직접 바로 앞에서 맞춤형 화장품을 조제한대요. 이런 경우는 안 되겠죠. 지금 구분 구획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혼합 전과 후에 손 소독 및 세척을 해서 화장품이 오염되는 것을 피하고 있으며 맞는 말이고요. 일회용 장갑 끼고 있을 때는 안 해도 된다 그랬죠. 혼합 소분에 쓰이는 장비는 자외선 살균기를 이용해서 멸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자외선 살균기에 잘 이렇게 겹치지 말고 이제 그 기구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떨어뜨려서 잘 그 살균될 수 있도록 자외선 살균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6번 보기의 사례를 보고 강가람 씨의 고민에 대한 질의응답집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보시면 강가람 씨는 고민에 빠졌대요. 이 사람이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약국에서도 맞춤형 화장품 팔아도 되는지 의문이래요.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질의응답집을 참고하고자 한대요. 그런데 그 현행법상 병원이나 의원에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를 할 수 없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은 합니다만 소비자가 혼동을 할 수 있겠죠. 이게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품인가? 약국에서 파니까 이게 더 좋은 거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혼란을 줘서는 안 되고 다만 팔아도는 된다. 팔아도 되기는 하지만 병의원이나 약국 등의 의료기관의 명칭이 포함된 상호명을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의 상호명으로 사용되는 건 적합하지는 않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굳이 팔려면 철저히 관리를 해라. 이렇게 질의응답집에 나와 있습니다.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 광고도 똑바로 하고 철저히 설명도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67번 보겠습니다. 다음을 참고하여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틀린 설명은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성분 표가 나와 있고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다음의 전성분을 가진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보고하여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았고 이것을 내용물로 하여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납품을 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여기 제가 이게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는데요. 여기 나이아시나마이드는 3.5%가 아니라 3%로 고쳐서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3%로 고쳐서 풀어주십시오. 1번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주름 개선이 고민인 고객에게 위와 같은 벌크 제품에 아데노신을 배합하여 판매할 수 없다. 말했죠. 아데노신은 기능성 고시원료. 기능성 고시원료는 맛화조가 배합해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기능성 고시원료 배합 불가능. 2번 맛화조는 피부 진정을 원하는 고객에게 위와 같은 벌크 제품에 병풀 추출물을 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위에 보시면 여기에 뭐 사용하면 안 되는 사용 불가능 원료 이런 것도 없고요. 이 그 기능성 화장품으로 이미 인정받은 상태고 그래서 이제 이 내용물에다가 병풀 추출물을 혼합했대요. 가능하죠. 이거는 뭐 별다른 제약이 없는 원료니까요.
3번 맛화조는 화장품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위와 같은 벌크 제품에 소듐 아이오데이트를 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틀린 설명입니다. 3번이. 소듐 아이오데이트는 보존제예요. 이런 보존제 성분을 배합해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맛화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원료 자체의 부수 성분으로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병풀 추출물, 병풀 추출물 같은 원료에 만약에 소량 그 보존제가 함유되어 있었어요. 그런 건 이제 최종 제품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가능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존제를 배합할 수 없어요. 4번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맞춤형 화장품 내용물로 위의 벌크 제품에 나이아시나마이드를 배합하지 않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판매하였다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그 벌크 제품에 나이아시나마이드를 3%까지 배합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설명입니다. 아까 전에 3%로 고쳐달라 했죠. 왜냐면 지금 여기 성분별 함량표를 보시면 나이아시나마이드가 지금 3% 들어갔어요. 아까 전에 설명 안 드렸는데 이게 이 위에도 품질 성적서 X 하시고요. 품질 성적서가 아니라 성분별 함량표로 고쳐주세요. 이 품질 성적서는 이렇게 안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성분별 함량표로 고쳐주십시오. 성분별 함량표를 보시면 나야시나마이드가 지금 전체의 3%가 들어갔대요. 보시면 그런데 이제 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이 기능성 화장품을 납품을 할 때 나머지는 다 내용물로 납품을 했는데 나이아시나마이드만 빼고 얘만 빼고 이걸 내용물로 지금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납품을 한 거죠. 그리고 나이아시나마이드 원료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따로 이렇게 준 거죠. 그러니까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지금 4번 상황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이것 전체를 내용물로 준 게 아니라 이것 전체 중에서 나이아시나마이드만 빼서 얘를 내용물로 주고 나이아시나마이드 원료는 또 따로 준 거죠. 그러니까 2번 준 거죠.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맞춤형 화장품 내용물로 위에 벌크 제품에서 나이아시나마이드를 배합하지 않고 맞춤형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게 판매를 했대요. 이런 상황에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는 그 벌크 제품에 나이아시나마이드를 3%까지 배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직접적으로 원래는 기능성 고시 원료를 직접적으로 조제를 할 수 없죠. 그런데 이미 지금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기능성 화장품으로서 지금 나이아시나마이드가 3% 들어가 있는 이 화장품 자체를 지금 심사를 받은 거죠. 심사를 받았는데 그럼 이 심사를 받았다는 뜻은 이 화장품에 나이아시나마이드 3%까지 들어간 게 안전성이 입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자료를 냈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여기에 나이아시나마이드 3%를 안 넣고 이것 자체를 내용물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받았다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이미 지금 나이아시나마이드가 빠져있고 나머지는 지금 다 받은 상태에서 나이아시나마이드 3%까지 넣어도 된다라고 심사가 다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이아시나마이드 3%를 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나이아시나마이드를 3%까지밖에 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이아시나마이드 3%까지 넣는다라는 것까지를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4%를 넣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범위에서 어긋나니까. 5번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맞춤형 화장품 내용물로 위의 벌크 제품에서 나이아시나마이드를 배합하지 않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판매하였을 때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그 벌크 제품에 나이아시나마이드를 제외한 다른 미백 기능성 고시 원료를 배합할 수 없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아까 말했죠. 기능성 화장품 기심사를 받은 원료는 나이아시나마이드 3%였어요. 이 3%를 어겨서도 안 되고요. 나이아시나마이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알파 비사보롤 같은 다른 기능성 고시 원료를 넣어도 안 돼요. 이건 이미 이것 자체로 서류의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 나이아시나마이드와 3%이 범위를 꼭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 외에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다른 기능성 화장품 고시 원료를 배합할 수 없습니다. 68번 보겠습니다. 보기는 미용실에서 고객과 미용사의 대화이다. 이것도 이제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이거 질의응답집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미용실에서 보면 미용실에서 미용사가 뭐 머리 염색 시켜주려면 여러 염색약을 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어쨌든 연모제는 화장품이기 때문에 화장품하고 화장품 내용물하고 내용물을 섞거나 내용물에 원료를 섞는 거 이거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만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그럼 미용사도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따야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왜냐면 맞춤형 화장품은
내용물을 섞거나 내용물의 원료를 섞어가지고 아니면 내용물을 소분해서 소비자에게 그 자체로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미용실에서 하는 것은 그 미용 염색 서비스를 위해서 내용물을 섞거나 내용물의 원료를 섞는 거잖아요. 아니면 내용물을 소분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조제한 것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조제한 상태에서 그 소비자에게 염색 서비스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만약에 이것이 염색 서비스를 위한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기 위해서였다면, 예를 들면 나와 같은 상황이에요. 아까 전에 말했던 건 가의 상황이고요. 염색을 위해서 고객님이 원하는 연모제를 혼합했대요. 그리고 염색을 한 거예요, 소비자가 실제로. 그럼 이런 경우에는 마토아조 자격증 딸 필요 없는데, 나 보시면 이런 경우는 따야 돼요. 보면 미용실에 염색약을 따로 팔기도 하나요? 그래서 원하는 색깔을 말해주면 혼합을 해준대요. 그래서 그 염색은 안 하고 연모제만 구입하는 거니까 일반 염색 서비스 가격의 60%만 받고 연모제를 블랙 색상의 연모제와 블루 색상의 연모제를 혼합해서 이거를 서비스를 위해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두피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머리에 도발 아니, 머리에 도포를 한 게 아니라 이런 거를 판매를 한 거죠. 만들어서 혼합해서 판매를 한 거죠. 소비자가 직접 하세요. 집에 가서 하셔서 판매하세요. 하세요. 이렇게 판매를 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자격증이 필요하죠. 가보시면 가에서 미용사는 연모제를 혼합하였으므로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자격이 있어야 된다. 아닙니다. 가에서 연모제가 액제라면 이런 규정 없어요. 액제라면 혼합 소분할 수 없다. 이런 거 없어요. 가에서 연모제가 아니라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혼합하였다면 적법하지 않다. 이것도 아니에요. 똑같아요. 연모제랑 연모를 하든 퍼머넌트 웨이브든 헤어 스트레이트너 제품이든 상관없어요.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모든 적용이. 자, 나에서 혼합한 연모제로 염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판매하는 행위는 할 수 없어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자격증이 일단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미용실이 그 사업자 등록도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 화장품, 맞춤형 화장품 판매 업소라는 게 업소로 신고를 했어야 됐죠. 신고 필증도 있어야 되고 사업자 등록도 되어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근데 이게 단순히 이제 미용실로만 되어 있다면, 신고가 되어 있다면 불가능하죠. 이런 경우에는. 자, 5번. 나에서 염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판매 가격을 낮추어 연모제만 판매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아니에요. 공정거래법과 관련 없습니다. 69번. 다음 품질 성적서는 책판업자로부터 수령한 맞춤형 화장품의 시험 결과이고 보기는 이중 기능성 화장품 제품의 전성분 표기이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A가 고객에게 할 수 있는 상담으로 옳은 것은 바로 볼게요. 그러면 이 제품에 납이 검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판매 가능하냐? 납 볼게요. 납은 18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이라고 써 있네요. 납의 기준 기억나십니까?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의거하면 납은 50 아니면 20이었어요. 그쵸? 50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이거나 20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 이 둘 중에 하나인데 50인 경우에는 분말 제품, 파우더 제품, 점토를 이용해서 만든 파우더 제품인 경우에는 50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 이하로 검출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외의 나머지 화장품은 그램당 그 20 마이크로그램 이하로 검출이 되어야 된다. 근데 지금 18이죠? 납은 지금. 그래서 이거 상관없어요. 얘는 지금 기준 적합인 거예요. 아니고. 2번. 이 제품은 성적서를 보니 보존제 무첨가 제품이네요. 근데 중간에 보면 페녹시에탄올 나와요. 이 제품에 페녹시에탄올이 나오니까 보존제 첨가했고요. 요즘 주름 때문에 고민이 많다. 이 제품은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될까요?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볼게요. 아데노신 있고요.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있네요. 아데노신은 주름 개선 기능성 고시 원료,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는 미백 기능성 고시 원료죠. 그래서 주름 미백 이중 기능성이네요. 보시면 이 제품은 주름뿐만 아니라 미백에도 도움되네요. 3번 맞고. 4번. 그래서 답은 3번이고. 이 제품에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냐 했는데 어디에도 자외선 차단제 성분은 없어요. 자외선 차단 성분 29가지 있었죠?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중 기능성 화장품으로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없다 했죠? 아데노신이 102%가 함유되어 있대요. 볼게요. 102%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거 그럼 더 좋은 거냐? 아닌 거죠. 102%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전 강의에 나와 있긴 하지만 이 제품이 만약에 100g이에요. 전체가 100g 중에서 아데노신을 1g 넣었어요. 1g 넣으면 지금 전체 중에 지금 아데노신이 1% 들어간 거죠. 엄청 많이 들어갔네요. 그죠? 이거 그냥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 1%
넣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품질 성적을 내요. 그래서 아데노신을 1g 넣었음이라고 그 품질 성적서 내기 전에 이렇게 맞는지 이게 체크를 해달라 이렇게 넘기면 품질 성적 그 기관에서 성적을 낼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너희가 처음에 아데노신을 1g 넣었다고 했는데 품질 성적을 내어보니까 아데노신이 1.02g 들어가 있었어. 그래서 처음에 1g을 100%로 보면 1g을 100%로 보면 1.2g이 들어있으니까 이거는 102% 들어가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처음에 넣기로 계획했던 양에 조금 더 들어갔어. 이런 의미예요. 이 102%라는 이 의미는. 이게 그러니까 전체 뭐 100g 중에 화장품이 100g이라면 100g 중에 102g이 아데노신이다. 화장품 전 성분이 아데노신 원료다. 이게 아니라 이제 처음에 넣고자 하는 양을 100%로 봤을 때 환산을 했더니 1.2g이 나왔다. 이런 의미거든요. 102%가 0.02g 더 많이 나왔다. 뭐 이런 의미지. 이게 뭐 그래서 뭐 아데노신이 100% 넘게 함유됐다고 미백에 더 큰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70번 문제. 보기에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미진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답변을 보고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기억. 이거는 저기 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물과 원료의 품질 관리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의무사항이다. 아니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 를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의 의무, 그 주체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있어요. 자, 그래서 그래서 1번 볼게요. 기억에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도 내용물과 원료에 대한 품질 관리를 직접 실시할 수 있으므로 불가능하지 않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품질 관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는데 직접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받은 품질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죠.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품질 관리를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군요. 품질 관리 꼭 해야 되고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이것을 통해서 품질이 적절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뭐죠? 품질 성적서. 디귿.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에 대하여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디귿 너무 중요합니다. 그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거 이거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고시고요. 이 고시 이름도 외우셔야 되고요. 왜냐면 이게 실제 시험에 나왔어요. 여기 빈칸 뚫고 여기 빈칸 뚫어서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1, 2, 3, 4, 5번 해가지고 이렇게 짜집기 문제로 나왔는데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뭐냐면 화장품의 전반적인 안전성에 관련된 이 규정인데 이 규정에는 되게 다양한 내용이 있어요. 뭐 이런 뭐 원료를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특히 거기에 6조에 뭐가 나오냐면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납의 기준, 니켈의 기준 막 이런 기준 있잖아요.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나 아니면은 그 세균, 뭐 진균수 이런 미생물에 관한 규정 막 이런 거 아니면 내용물에 관한 규정도 있었고요. 주원료 함량 뭐 여튼 이런 규정들이 다 있어요.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그래서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안에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에 유통화장품이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지켜줘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디귿에서 맞춤형 화장품은 유통화장품이라고 볼 수 없으며 아닙니다. 맞춤형 화장품도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통화장품이죠. 그러므로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되고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도 따라야 합니다. 뭐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될 책임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게 있다? 아니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있어요. 기역과 디귿 중 틀린 내용은 1개, 디귿만 맞고요. 기역 틀렸죠. 니은은 내용물과 원료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제공받는 것이다. 니은. 품질성적서. 품질성적서는 내용물이나 원료를 공급받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거죠. 71번. 다음은 맞춤형 화장품 가이드라인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의 영업 범위에 대한 일부이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 A는 내용물이죠. 내용물에 내용물을 섞거나 내용물에 원료를 섞었다. 그러니까 내용물
그리고 B는 원료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아까 전에 제가 말한 거 아주 간단하게 다시 말할게요. 내용물은 현행법상 화장품 책임 판매자로부터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어요. 내용물은. 그런데 원료는 그 아무한테나 받아도 돼요. 상관없어요. 제조업자한테 받아도 되고 저기 책판업자한테 받아도 되고 원료상한테 받아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것만 알고 문제 푸시면 쉽게 풀려요. 화장품 제조업자와 화장품 책판업자로부터 제공받은 A의 내용물은 화장품 제조업자가 아니라 책판업자로부터만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1번 틀렸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화장품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B에 대해 원료를 제조업자로부터 받아도 돼요.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여 맞춤형 화장품 조제에 사용해야 된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중에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맞죠? 품질 관리 직접 시험 못하면 품질 성적서를 이용해서 확실히 봐라 했었죠. 3번 제조업자로부터 수입된 A 역시 내용물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랬죠? 틀렸고요. 내용물을 수입할 수 있는 것도 책판업자겠죠. 3번 틀렸고. B는 색, 향, 기능성 고시 원료 등에 해당된다. 원료인데 원료는 기능성 고시 원료가 아닙니다. 색, 향은 맞아요. 기능성 고시 원료가 아니라 기능성 원료라고 해야 되죠. 맞춤형 화장품 혼합에 사용되는 B는 원료는 화장품 법령상 수입자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B가 아니라 A로 고쳐주세요. 내용물은 수입자의 제한이 있어요. 72번 화장품은 바코드 표시 및 관리 요령에 따라 적절한 것을 모두 골라라. 바코드 기억나시나요? 15ml나 15g 이하 화장품에 생략 가능. 맞춤형 화장품에도 바코드 생략 가능. 화장품 코드란 개개의 화장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고유하게 설정된 번호로서 뭐 이러한 것을 포함한 12자리 혹은 13자리의 숫자를 말합니다.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12, 13자리. 8자리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왜 중요한지 알려드릴게요. 자, 니은 내용량이 10ml 이하 또는 10g 이하 혹은 견본품, 시공품 같은 거는 바코드 표시 생략할 수 있다. 아니죠. 내용량이 10ml 이하 또는 10g 이하인 제품의 용기가 아니라 15죠. 15ml 이하 또는 15g 이하인 제품의 용기입니다. 디귿 화장품 바코드는 국제 바코드인 GS1, GS1 체계 중 EAN13 이 13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코드 숫자 13개, 숫자 14개 하고 이거 128개가 아니라 이건 그냥 넘버예요. 넘버. 이거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정확하게. GS1 128 UPC-A 또는 GS1 데이터 매트릭스 중 하나를 사용해야 된다. 맞습니다. 5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면 돼요. 자, 리을 화장품 판매업소를 통하지 않고 소비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판매하는 등 폐쇄된 이거 방문 판매죠. 방문 판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바코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화장품 책판업자는 바코드의 인쇄 크기와 색상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없다? 아니에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요. 대신에 인식만 가능하면 되고 이 5가지 중에 하나면 돼요. 5가지 중에 하나인데 인식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 보면 화장품 뒤에 바코드 되게 이쁘게 공룡 모양으로 막 어떤 데 해놨던데 막 이쁘게 막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가능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는 있어요. 대신에 이 5가지 중에 하나여야 되고 인식이 가능해야 돼요. 비읍 화장품 바코드 표시는 화장품의 내용 및 특성에 따라서 그 내용을 부여해야 하므로 수정 가능하게 기재 표시해야 된다. 바코드 수정하면 안 됩니다. 이거 잘 안 지워지게 표시를 해야 돼요. 화장품 바코드 표시는 유통 단계에서 쉽게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73번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제2조에 따라서 다음 중 틀린 내용은 유지관리라는 것은 환경에서 작업 환경에서 건물과 설비가 유지되도록 정비하거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인 지원 또는 검증 작업 맞고요. 공정관리라는 것은 제조 공정 중 적합 판정 기준의 충족을 보증하기 위해서 적합 판정 기준의 충족 얘가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그 기준이 있겠죠. 제조 공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50g 이상이어야 된다. 막 이런 기준이 있을 거예요. 이런 기준을 보증하기 위해서 공정을 모니터링하는 거죠. 그 공정이 잘 되는지 관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품질 검사를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라 공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답은 2번. 3번. 제조업자는 변경 관리도 해야 된다. 변경 관리란 무엇이냐? 이거는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이 적용되는 모든 활동을 이 내부 조직의 책임하에 계획해서 변경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쵸. 근데 이 변경 관리의 목적은 뭐냐면 적합 판정 기준에 일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화장품들이 그 시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험 통과 기준. 그 기준을 적합하게 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적합 판정 기준이란 말이 나오네요. 뭡니까? 적합 판정 기준이란 별표 중요합니다. 시험 결과의 적합 판정을 위한 수적인 제한이요. 내 말이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 시험 결과의 적합 판정. 이 시험에서 통과했습니다. 시험 통과를 위해 통과를 하려면 넌 100점이야, 90점이야 이렇게 넌 통과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준을 이렇게 통과라는 도장을 매기려면 그 통과 기준이 있겠죠. 이것도 뭐 50g의 부합, 그 다음 뭐 비의도적인 뭐 그런 감염 매체 납 같은 거를 했을 때 이거는 뭐 50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 이하로 나왔으니까 적합 막 이렇게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런 기준에 대한 수적인 제한, 양적인 제한이 아니라 수적인 제한입니다. 숫자적인 제한 50g 이상인가 이런 숫자죠. 숫자의 제한 그리고 범위, 이것도 범위라는 말도 알아두시고 그 수의 범위겠죠. 50부터 70g 사이면 합격이라고 한다. 뭐 그러면 뭐 60g 나왔어요. 그러면 합격 통과. 이렇게 수적인 범위 또는 기타 적절한 측정법. 네. 위생관리란 대상물의 표면에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미생물 등 오염물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작업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74번.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서 틀린 것은 제조소별로 독립된 제조부서와 품질보증부서를 두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제조소별로 왜냐면 품질보증부서라는 건 약간 좀 감사하는 느낌이잖아요. 이게 이 제조된 것이 이제 제대로 이제 품질이 보증이 되는지에 대해서. 근데 만든 사람이 이건 훌륭한 화장품이야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만든 사람 따로, 그거를 보증하는 사람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서는 독립돼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독립된 제조부서와 품질관리부서를 두어야 된다. 이건 필요 없어요. 이건 아닙니다. 품질관리부서는 제조부에서 같이 겸을 하거나 품질보증부에서 겸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품질보증부랑 제조부는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번. 조직 구조는 조직과 직원의 업무가 원활히 이해될 수 있도록 규정해야 되면서 회사 규모와 제품의 다양성에 맞추어 적절해야 된다. 조직 구조가 맞는 말이죠. 3번. 제조소는 제조 및 품질 관리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을 배치해야 되는 너무 당연한 말. 모든 작업원은 자신의 업무 범위를 벗어났더라도 기준을 벗어난 행위나 부적합 발생을 발견하는 즉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건 아니고요. 이거 CGMP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든 직원은 자신의 업무 범위 내에서 기준을 벗어난 행위나 부적합 발생 등에 대해서 보고할 의무가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신의 업무 밖에서 부적합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거를 발견 못했다고 막 문책을 당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신의 업무 범위 내에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5번. 품질 보증 책임자는 불만 처리와 제품 회수에 관한 사항을 주관해야 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품질 보증 책임자의 그 역할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별표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이거 말고도 뭐 품질이 적절한지 보증도 하고 보증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리고 적합 판정에 대한 총 책임자가 품질 보증 책임자였죠. 75번. 보기는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의 내용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작업소 및 보관소 내의 모든 직원은 화장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정된 작업복을 착용해야 하고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음식물 반입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손 씻는 그런 그 세수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 하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손 씻는 곳, 여튼 그런 손 씻는 곳도 작업소 내에 있으면 안 되고 대신에 작업소랑 인접한 곳에 있어야 된다. 수세원이라 하나요? 여튼 뭐 그렇게 나와 있었죠. 그 CGMP에. 니은 질병에 걸린 직원은 건강이 양호해지거나 비감염성 질병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기 전까지는 화장품에 직접적으로 접촉되면 안 된다 했는데 이거 CGMP 5조랑 6조에 따르면 비감염성 질병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아니라 화장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소견이에요. 그래서 비감염성이더라도 해도 질병이더라도 해도 감염이 안 돼도 화장품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질병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비감염이냐 감염성이냐가 아니라 화장품의 품질에 영향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디귿 제조구역별 접근 권한이 없는 작업원 및 방문객은 가급적 제조, 관리, 보관 구역에 들어가면 안 돼요. 하지만 불가피하게 들어가더라도 사전에 위생에 대한 교육이나 복장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감독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들어갔다라는 걸 다 기록해야 돼요. 언제 몇 시 몇 분에 이 사람이 들어갔었다. 이렇게. 리을 직업 교육 훈련 시 교육 종료 후에는 교육 결과를 평가하고 일정한 수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결과 평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 했는데 이거 틀렸어요. 직원 교육하는 거 책임자 누구였죠? 책임 판매 관리자였죠. 그것도 꼭 짚고 넘어가시고, 직원 교육 훈련 시 교육 종료 후에는 평가를 꼭 해야 되는데 만약에 평가 미달이에요. 그럼 교육을 다시 받아야 돼요. 재교육입니다. 이 교육 이런 데가 있어요. 뭐냐면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받다가 졸았어요. 작업원이. 근데 그러다가 시험을 봤는데 60점 이상이 통과인데 20점 맞았어요. 그럼 이제 재교육도 안 하고 계속 재시험을 하는 거예요. 재평가. 계속 재평가를 해서 대충 찍어가지고 그 다음 재평가 했을 때 30점, 그 다음 재평가 했을 때 65점 이래가지고 그 다음은 너가 잘했으니까 통과, 이런 데가 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재교육 하셔야 됩니다. 재교육. 자, 미음 품질 보증 책임자는 교육 담당자를 지정하고 교육 훈련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 훈련 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며, 투명한 평가를 위해서 교육 훈련의 평가에 대한 내용은 교육 후 교육 훈련 보고를 통해 따로 작성해야 된다.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면 교육 담당자를, 품질 보증 책임자가 교육 담당자를 지정하죠. 교육 담당자는 책임 판매 관리자예요, 보통. 지정하고 교육 훈련, 교육하기 전에는 어떤 교육이 이루어질지, 그 교육 훈련 규정하고 어떻게 평가할지, 평가 계획, 이런 것도 다 교육 계획서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갑자기 이제 평가 계획에 대한 내용이 그 교육 훈련 계획서에 없었으면서 그 평가를 해놓고 그 다음에 평가 나중에 보고서 때만 평가를 이렇게 한 계획이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하면 짬짬이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처음에 교육훈련 규정 작성할 때 교육훈련의 내용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평가에 대한 내용, 그 내용도 교육훈련 규정 안에 같이 있어야 돼요. 따로 작성하는 거 아니에요. 76번 별표입니다. 이거 무조건 외우세요. CGMP 4대 기준서, CGMP 4대 기준서, 제조위생관리 기준서, 제품표준서, 품질관리 기준서, 제조관리 기준서, 대부분 다 기준서라는 말이 뒤에 있어요. 제품 표준서를 제외하고는. 어쨌든 이 네 가지 외워두시고요. 표준작업 절차서는 CGMP에 나오는 절차서 중에 하나입니다. 4대 기준서는 아니에요. 이거 별표입니다. 주관식 나왔었어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무조건 외우세요. 77번 다음 중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제17조 공정관리에 따라서 반제품의 용기에 표시해야 되는 사항은, 반제품이 뭐였죠? 반제품은 공정을 다 끝마친 제품이 아니죠. 벌크 제품, 반제품이 공정을 모두 끝마치면 벌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반제품은 몇 개의 공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정이 있겠죠. 근데 그런 공정 중에서 공정을 10가지를 거쳐야 된다. 그 중에서 한 8가지만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될 수도 없겠고, 이런 반제품은. 그래서 이런 반제품의 용기, 그러니까 지금 하다가 만 거죠. 만들다가만 이런 반제품의 용기에 표시해야 되는 거 뭐가 있겠어요? 일단 이 반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명칭이나 확인 코드가 필요하겠고, 디귿 맞고, 그리고 완료된 공정명이 필요할 거예요. 8가지까지 했으면 앞에 1번부터 7번 공정은 완료했다라는 게 이제 써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조 번호도 있어야 되겠죠? 제조 번호는 항상 의무죠. 그래서 언제 제조되는지 뭐 그런 정보가 딱 찍으면 나오니까 제조 번호 의무입니다. 나머지 반제품의 공정 순서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지금 완료된 공정명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공정만 거치면 된다라는 걸 딱 알 수 있기 때문에 반제품 공정 순서를 다 적어 놓을 필요도 없고, 취급시 주의사항 이것도 필요 없고, 다만 취급시 주의사항은 아니지만 보관 조건이 필요하면 적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반제품이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단계까지 거쳐야 되는데 8단계까지밖에 안 거쳤는데 9번째 단계에 뭐가 있었냐면 페녹시 에탄올을 넣는 단계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페녹시 에탄올은 보존제죠. 근데 보존제가 지금 안 들어갔으니까 이게 변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존제가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보관을 철저히 해야 된다. 뭐 냉장고에 보관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보관 조건은 할 수 있겠지만 취급시 주의사항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도 적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반제품에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보존제를 안 넣었어요. 보존제를
넣는 공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이 반제품이. 그런 경우에는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이 의미가 없죠. 보존제를 넣지도 않았으니까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이 얘가 보존제 넣기 전하고 후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아직 사용기한하고 개봉 후 사용기간을 책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죠. 그 보존제를 넣지도 않았으니까.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78번. 다음 중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제20조에 따라서 시험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는데, 기억, 원자재, 제품, 반제품 또는 완제품에 대한 적합 기준을 마련하고 입고 순서별로 시험 기록을 작성 유지한다 했는데, 시험 기록은 무조건 제조 번호별로 시험 기록을 작성 유지합니다. 제조 번호로 바꿔주세요. 입고 순서 아닙니다. 제조 번호별로 시험 기록을 작성 유지한다. 니은 원자재, 반제품 및 완제품은 오직 적합 판정만이 된 것을 사용하거나 출고해야 된다. 당연한 설명이죠. 디귿. 정해진 보관 기간이 경과된 원자재 및 반제품은 재평가하여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조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안 된다 그랬죠? 이건 지금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은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화장품 제조업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화장품 제조업자는 원자재랑 반제품 이런 거 보관 기간이 지났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재평가해서 다시 쓸 수 있어요. 대신에 일찍 써야 돼요. 리을. 시험이 이루어진 후에는 적합, 부적합, 보류를 판정해야 되고 판정에 이상이 있을 시에 시험 기록을 검토할 수 있어요. 틀렸어요. 이거 뭐냐면 시험을 일단 해요. 시험을 한 다음에 기록을 검토하는 거예요. 시험을 한 다음에 이 시험을 검토해요. 시험 검토까지 끝나면 적합, 부적합, 보류를 판정하는 거예요. 시험을 한 번 했는데 이 시험에 오류가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오류를 검토하지도 않고 시험 한 번 했는데 이거 부적합이네 해서 부적합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검토를 했는데 어 알고 봤더니 적합이네. 그러고 적합. 이러면 이제 일이 두 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시험을 하고 이게 결과가 나오면 그 시험을 한 다음에 그 시험 기록을 검토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적합, 부적합, 보류 이렇게 판별하는 겁니다. 반대로 됐죠? 미음. 기준 일탈이 된 경우 기준 일탈을 발견한 작업원의 책임하에 조사를 해야 된다 했는데, 아니에요. 기준 일탈이 됐으면 그 작업원이 발견을 했으면 그 작업원이 책임자, 그 부서의 장에게 가겠죠. 그래서 뭐 제조업자, 뭐 공장장한테 간다든가. 그래서 기준 일탈을 발견한 작업원이 그 책임자한테 말을 하고 책임자에 의해서 조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조사 결과는 조사자에 의한 게 아니라 책임자에 의해 일탈, 부적합, 보류를 정확히 판별해야 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CG 9번. 다음 중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제21조 검체의 채취 및 보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그 검체 채취 이거 품질 관리할 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을 할 거예요. 이 화장품이 품질 성적을 내거나 이럴 때 검체를 채취하겠죠. 검체를 채취할 때는 시험용 검체는 오염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채취를 해야 되고, 채취한 후에는 원상태에 준하는 포장을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시험 검체 용기에는 명칭 및 확인 코드뿐만 아니라 뭐 있었어요? 제조 번호하고 검체 채취 일자, 그리고 필요한 경우, 가능한 경우에는 검체를 어디에서 채취를 했는지, 예를 들어서 통 깊숙한 곳에서 채취했는지, 통 중간에서 채취를 했는지, 통 위에서 채취를 했는지, 하, 중, 상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필요한 경우에는, 그럴 땐. 가능한 경우에는 하는 거고, 맞는 설명이고, 완제품의 보관용 검체는 적절한 보관 조건 하에 지정된 구역 내에서 제조 단위별로 사용기한 경과 후 1년간 보관하는 거 맞습니다. 그 완제품이 나오면 그 완제품에 대해서 이게 똑바로 괜찮은지, 이 완제품이 나중에 그 위에 화장품으로 판매를 날 경우에는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완제품을 보관을 해야, 샘플처럼 보관을 해야 돼요. 보관용 검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보관용 검체는 제조 단위별로 보관을 하고요. 이 제조 단위별로 사용 기한 경과 1년 후 1년간 보관합니다. 외우세요. 완제품 보관용 검체는 사용 기한 경과 후 1년간 보관하거나 아니면 제조일로부터 3년간 보관합니다. 이것도 외우세요. 사용 기한은 1년, 제조일로부터는 3년. 시험용 검체 채취 후 검체가 채취되었음을 표시하여야 된다. 이것도 맞죠? 검체가 채취했으면 채취됨 이렇게 표시합니다. 다음 중 CGMP 위탁계약에 따라서 틀린 내용은 했는데, 보시면 나머지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1번 볼게요. 제조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에 위탁 제조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러한 CGMP 인증을 받은 업소에 위탁 제조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2번.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위탁업체는 수탁업체의 계약 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그 업체가 계약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지 위탁업체가 최종 책임자예요. 그래서 수탁업체가 제대로 계약을 수행하는데 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감사를 해야 합니다. 수탁업체를 위탁업체가 감사할 수도 있어요. 위탁업체는 수탁업체와 문서로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구도 아닙니다. 정확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탁업체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거 맞고요. 4번. 위탁업체는 수탁업체에 대해 계약에서 규정한 감사를 실시해야 돼요. 감사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수탁업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수용해야 돼요. 5번. 수탁업체에서 생성한 위수탁 관련 자료는 유지되어서 위탁업체에게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수탁업체가 막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겠죠. 그래서 이런 자료를 위탁업체에게 넘겨줘야 돼요. 이용 가능하게 하려고. 81번. 다음 제시문을 보고 화장품의 유형 중 언급되지 않은 유형 2가지를 쓰시오. 이거 정말 잔혹한 문제죠. 그 화장품의 유형 13가지 있었어요. 13가지 쭉 볼게요. 영유아용 오일, 영유아용 제품류, 목욕용 소금, 목욕용 제품류, 폼 클렌저, 인체 세정용 제품류, 로션, 기초 화장용 제품류, 선크림도 마찬가지죠. 파운데이션, 색조 화장용, 아이브로우 패스, 눈 화장용, 향수, 방향용, 헤어 컬러 스프레이, 이거는 두발 염색용, 데오도란트, 채취 방지용, 제모제, 이건 체온 제거용, 탑코트, 이거 손톱하고 발톱 관리하는 거, 손발톱용. 그럼 이거 13가지 중에 지금 2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냐면 두발용 하고 면도용. 여기 샴푸 뭐 이런 얘기 나왔으면 두발용이 있을 텐데 두발용 없죠. 두발용하고 면도용입니다. 두발용 제품류, 면도용 제품류. 82번. 공통주의사항 무조건 외워두시라고 하셨죠? 했죠? 이거 빈칸 나올 수 있습니다. 꼭 암기하세요. 사용지호는 사용 후 이것에 의하여 이런 게 생길 수 있다. 이것을 피해서 보관해라. 직사광선입니다. 83번. 이것도 중요합니다. 암기하세요. 손발의 피부 연화 제품 중 이거 제제의 핸드크림 및 풋크림에는 이 말을 꼭 써야 합니다. 뭐냐면 요소 제제입니다. 요소라는 건 우레아예요. 우레아, 요소. 이거 암모니아 성분이죠. 그래서 피부 표면에 이런 뭐라 해야 되지? 각질 같은 거를 좀 녹여주고 보습 성분이 있는 우레아. 요소 제제의 핸드크림 및 풋크림에만 이런 주의사항을 작성한다 그랬었어요. 그쵸? 그리고 이건 뭐예요? 프로필렌 글리콜이죠. 프로필렌 글라이콜 똑같은 말입니다. 프로필렌 글라이콜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해라. 프로필렌 글라이콜 꼭 외워두세요. 별표입니다. 84번.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이것을 작성 보관해야 된다. 품질 관리를 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 이거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저기 뭐지? 이러한 절차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입니다. 이것도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밑에 보시고 밑에 한 3번 읽으세요. 이게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꼭 외워두세요. 85번. 보기에서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말은 화장품의 품질. 이거는 화장품법 시행 규칙의 별표 자료인데요. 화장품의 품질, 안전성, 유효성, 그 밖에 적정 사용을 위한 정보, 안전관리 정보. 이거 그냥 외우세요. 무조건 외워야 돼요. 화장품 책임 판매 후 안전관리 업무 중, 안전관리 업무 중에 정보 수집, 검토 및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 대한 업무다. 안전 확보 업무입니다. 이건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자료 뽑으셔서 무조건 외우세요. 안전관리 정보, 안전 확보 업무 중요합니다. 86번. 사용기한은 사용기한 또는 뭐뭐까지죠. 까지 등의 2020년 5월 6일까지 등의 문자입니다. 그리고 개봉 후 사용기간은 개봉 후 사용기간이라는 문자와 무문월을 조합해서 하는 심벌과 기간을 표시할 수 있다. 심벌 뭐였어요? 화장품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품 통. 그래서 20M 하면 그 화장품을 개봉한 지 20개월 후까지 사용할 수 있다. 20개월까지 사용해라. 이런 의미였죠? 87번 해설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 및 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의 장이 결과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사항 중 일부다. 천연 및 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의 장이 장의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87번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이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편인데, 그래도 2회 시험에서 간간히 이렇게 틀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긴 했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증기관의 장은 천연 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 장은 수탁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다음 사항을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수탁기관이 성실하게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을 중지해야 된다. 이거는 그 천연 및 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에 그 인증기관이 그, 위탁을 해서 그 인증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것에 대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계층 및 분석 관련 해당 시료는 15일 이상 보관을 해야 되고요. 검사 결과의 원본 자료는 2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이거는 만약에 이 문제를 맞추시면 그냥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증기관이 수탁기관이 준수해야 되는 사항, 그러니까 인증기관이 위탁을 맡긴 업체죠. 위탁 업체가 있을 거예요. 그 시험을 하는데 그 인증기관 자체가 그 시험 시험 도구가 없다던가 이런 경우에 위탁을 맡길 수 있는데, 위탁을 맡겼을 경우에 그 위탁기관, 즉 그 기관을 입장에서는 수탁기관이겠죠. 수탁기관이 준수해야 되는 사항을 통보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인데요. 계층 및 분석 관련 해당 시료는 15일 이상 보관을 해야 되고, 시료죠, 시료는 금방 쓰고 버리는 건데 15일 이상 보관을 해야 되고, 그래도 검사 결과의 원본 자료는 2년간 보관을 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 2년이라는 거는 인증기관의 장이 수탁기관한테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인증기관이 위탁을 맡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미 그런 기술력이 있고 그런 과학적인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인증을 자기네들이 스스로 거기서 시험을 통해서 적합이나 부적합 판정을 통해서 인증을 내린다. 인증기관에서 위탁을 맡기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 역시도 그 검사 결과의 보관 자료를 2년 동안 보관해야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87번은 15와 2입니다. 88번. 제조소를 옮겼지만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은 제조 업무 정지 1개월, 그리고 제조 유형을 변경하였지만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제조 업무 정지 1개월, 그리고 회수 대상 화장품을 회수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그런 영업자는 제조 또는 판매 업무 정지 1개월 처분입니다. 89번. 다음 중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CGMP에 따라서 이것의 용기에 기재해야 되는 사항이다. 이것은 무엇인가? 기억나시죠? 이거는 아까 전에 해설을 했었는데 반제품의 용기가 아니네요. 착각했네요. 왜냐면 여기 보면 검체 채취 일자가 나와 있네요. 그렇죠? 반제품의 용기에 기재해야 되는 사항 뭐가 있었죠? 그렇죠. 반제품은 이제 명칭 및 확인 코드도 있었고, 반제품 포장 용기에 그 완료된 공정명 같은 것도 적어놓고 막 이러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그 사용 기한은 적는다 안 적는다? 안 적는다. 반제품 용기에는. 기억나시죠? 근데 여기 보시면 검체 채취 일자가 나와 있네요. 검체래네요. 검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건 뭐겠어요? 시험용 검체의 용기겠죠? 검체의 용기, 시험용 검체의 용기에는 이런 사항을 기재한다. 나와 있었죠. 근데 시험용 검체 용기에 이러한 사항 말고도 이제 기억나시나요? 제조 단위별로 사용기한 경과 후 몇 년간 보관한다? 1년간 보관한다. 그리고 개봉 후 사용 기간을 기재하는 경우 제조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했었죠. 그래서 밑에 한번 보시면 시험용 검체의 용기에는 시험은 일단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무슨 별로? 제조 단위별로 시험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시험용 검체의 용기에는 명칭 및 확인 코드, 제조 번호, 그리고 검체의 채취 일자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완제품의 보관용 검체의 경우에는 얼마나 이 검체를 보관을 한다 그랬냐면, 사용 기한을 적어 놓으면, 사용 기한을 적으면 2로부터 1년, 그리고 개봉 후 사용 기간을 적어 놓으면 2로부터 3년. 그래서 이걸 세트로 알아두셔야 돼요. 사용 기한을 적어 놓으면 사용 기한은 1과 관련돼 있어요. 숫자 1. 근데 개봉 후 사용 기간을 적어 놓으면 제조 연월 1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 이게 두 개가 세트예요. 근데 이거는 CGMP 이 시험용 검체의 완제품용 그 보관용 검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다른 것도 어떻게 보관하냐 그러면 사용기한 하면 1년이 세트고요. 개봉 후 사용기간 하면 3년이 세트입니다. 이걸 알아두세요. 대신에 이런 공식이 다 성립이 돼요. 이 시험용 검체 용기 말고도 다른 것도 다 이런, 예를 들어서 어떤 서류를 보관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할 거냐. 뭐 예를 들어서 영유아 서류 기억나시죠? 제품별 안전성 서류를 보관을 했어야 됐잖아요. 그 서류도 사용 기한으로 적으면 1년, 개봉 후 사용 기간이면 3년, 막 이렇게 보관해야 된다라고 나왔었는데, 이것 말고도 대부분 다 이런 공식이 다 성립이 되는데, 그러나 예외인 사항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90번 문제예요. 예외, 이거 하나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제작업을 할 때가 있어요. 이 화장품 제조소에서 예를 들어서 이 화장품이 뭔가 좀 적합 한정 기준에 어긋났어요. 그렇다고 이거 바로 폐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제작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이걸 다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아, 이 제품은 도저히 못 쓴다. 그럼 폐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이 제품은 다시 쓸 수 있다더라. 이러면 이제 제작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제작업의 요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돼요. 첫 번째로, 썩으면 안 된다. 변질, 변폐, 병원 미생물에 오염되면 안 된다. 그래서 기억은 병원 미생물. 그리고 2번은 제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사용 기한이 1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 이런 경우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만족할 때에야 비로소 제작업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제작업 할 수 있음, 도장 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는 예외죠. 제조일로부터 3년이 아니라 몇 년? 1년. 제조일로부터 1년. 사용기한은 1년. 제가 다른 건 다 세트라고 했죠? 사용기한 1년, 제조일로부터 3년. 이게 원래 다 세트인데, 제작업만 예외로 제조일도 1년, 사용기한도 1년. 91번. 이 포장지시서 안에 뭐가 들어가냐, 이 사항은 외워두세요.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포장지시서는 뭐냐면, 이런 화장품 포장할 때 포장 용기 있죠. 그 포장 용기를 들여올 때 이 포장지시서 어떻게 이제 포장해라, 이 포장의 제품명, 뭐 포장과 관련된, 이 포장지와 관련된 박스나 뭐 그런 첨부 문서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인데, 이 포장지시서. 그래서 그 내가 만약에 화장품 제조 공장을 돌리고 있어요. 공장을 돌리고 있는데 그 포장재를 들여오겠죠. 박스 이런 걸 어쨌든 사야 되니까, 용기 이런 포장재. 들여왔을 때 같이 이제 포장 지시서에 이러한 것들을 써놓습니다. 일단 제품명, 이 포장재의 제품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포장 설비명, 이 포장재만 있으면 안 되고, 이 포장재를 어떻게 이 포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적어야 되겠죠. 기계로 막 박스를 적는다. 뭐 이거 말고도 뭐 충전기를 통해서 1차 용기에 화장품을 넣는다. 막 이런 포장 설비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포장재 리스트에서 한 제품에 들어가는 다양한 포장재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화장품은 일단 플라스틱 용기가 있을 거고, 그 플라스틱 용기를 담는 박스도 있겠죠. 그거 말고도 그 안에 첨부 문서도 넣을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포장재 리스트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번째로 상세한 포장 공정. 그래서 어떻게 포장 공정을 하는지. 첫 번째, 박스를 이렇게 저렇게 한다. 두 번째, 첨부 문서를 넣는다. 뭐 이렇게 순서가 있겠죠. 상세한 포장 공정도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포장 생산 수량입니다. 그래서 포장 생산 수량이 총 몇 수량인지 이런 것도 적어놔야 돼요. 그래서 이 5가지 꼭 외워두세요. 제품명, 포장 설비명, 포장재 리스트, 상세한 포장 공정, 그리고 포장 생산 수량, 이렇게 있었죠. 92번, 기억에 포함되어야 되는 제조 지시서의 내용이다.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것은, 제조 지시서는요, 제품 표준서 안에 들어가요. 제품 표준서 안에 제조 지시서의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억에 포함되어야 하는 제조 지시서 했으니까 어디에 포함되어야 된다고요? 제품 표준서.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제조 지시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죠. 제품 표준서 안에 제조 지시서의 내용이 있는 건데요. 따라서 이 기억은 제품 표준서입니다. 제품 표준서의 번호. 제품 표준서 안에 제조 지시서가 있고, 그 제조 지시서 안에 1번 제품 표준서의 번호 해가지고 있습니다. 제품 표준서 안에 제조 지시서가 들어간다라는 거 포인트 잡아두시고요. 우리 제조 지시서에는 제품명, 제조 번호, 제조 연월일, 사용 기한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니은은 제조 단위입니다. 제조 단위. 왜냐면 이 니은의 힌트는 여기 나와요. 뭐뭐뭐뭐당 실사용량, 제조 단위당
실사용량, 원료를 제조 단위당 진짜로 얼마나 했는지. 이 계획서랑 차질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계획서에는 50g을 넣어라 했는데 알고 봤더니 50.002g 넣었다. 조금 더 들어가긴 했는데 어쨌든 실사용량하고 지금 그 계획 사용량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제조 단위당 실사용량입니다. 이런까지 알 필요 없고요. 그냥 여기에 제조 단위가 들어간다라는 것만 알면 되십니다. 93번 보기는 괄호 안에 들어갈 것을 적으시오 했는데 이거 저기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 답이 제조 단위라고 나오는데 제조 단위가 아니라요. 여기는 제조 번호입니다. 제조 번호란 일정한 제조 단위분에 대해서 제조 관리 및 출하에 관한 모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된 번호다. 제조 번호입니다. 화장품 뒷면 보시면 그 사용 기한이 나와 있어요. 2020년 1월 3일까지 해놓고 밑에 보면 뭐 제조 번호가 나와 있는데 뭐 대충 설명하면 뭐 로트 1, 2, 3, 3, 2, 5 여튼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 로트가 아니더라도 여튼 뭐 R, 2, 5 뭐 여튼 이런 식으로 막 이상한 문자랑 숫자가 막 이렇게 같이 있어요. 이게 제조 번호고요. 이 제조 번호는 뭐냐면 화장품 하나를 만들 때 그 화장품은 뭐 예를 들어서 오늘 1월 1일 날 만들었다. 1월 2일 날도 만들고 1월 3일 날도 만들고 똑같은 크림에 대해서 똑같은 크림이지만 제조 공장이 돌아가겠죠. 계속 돌아가면서 일정한 가마 분량이 있어요. 그 가마에서 화장품을 만드는데 그 만들 때 한 가마에서 만들어진 그 화장품, 균일성을 지닌 그 화장품들을 다 이제 같은 제조 번호를 쓰게 되는 거죠. 왜냐면 같은 애들이니까. 예를 들면 닭도리탕을 끓였어요. 닭도리탕은 가족이 4명이에요. 한 냄비 안에서 닭도리탕을 끓였죠. 이 닭도리탕을 요즘 닭도리탕이라고 해도 된다고 하던데 닭도리탕을 4인 가족이니까 4번 펐어요. 어쨌든 지금 한 솥에다가 한 냄비에다가 같이 끓였으니까 같은 균일성을 갖는 애들이죠. 그래서 이건 같은 제조 번호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제조 번호란 일정한 제조 단위분에 대해서 이런 확인할 수 표시된 번호이다. 이렇게까지 이해하시면 되고요. 니은이란 주문 준비와 관련된 일련의 작업과 운송 수단의 적지 않은 활동으로 제조소 외로 제품을 운반하는 거 지난 시간에 했었죠? 출하입니다. 그런데 판매를 위해서 출하하는 건 특히 뭐라고 했죠? 시장 출하. 94번. 이건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CGMP 1조의 목적.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 공급해서 소비자 보호 및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95번. 이것이란 화장품 코드를 포함한 것이다. 화장품 코드랑 이거랑 정의가 좀 다른데 바코드입니다. 바코드는요, 화장품 코드를 포함한 숫자나 문자 등의 데이터를 일정한 약속에 의해 컴퓨터에 자동 입력시키기 위한 그런 그 광학적 문자 판독 폰트의 글자로 구성되어 있는 정보를 표현하는 수단이에요. 굉장히 어렵죠. 화장품 코드는 다른 말로 화장품 바코드인데 화장품 코드는 바코드 안에 포함이 됩니다. 이게 바코드입니다. 96번. 맞춤형 화장품의 이것은 어떻게 부여해야 됩니까? 맞춤형 화장품의 이것은 혼합 또는 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의 원료의 종류와 혼합, 소분 기록을 추적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것으로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거 질의응답집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어서 중간에 빈컨 뚫어놔도 문제 나와도 이거 출제 근거가 명확합니다. 여기 안에 들어갈 것은 제조 번호입니다. 아까 전에 나왔죠? 이게 제조 번호였죠? 맞춤형 화장품의 제조 번호는 어떻게 부여하냐라는 내용인데 근데 맞춤형 화장품 가이드라인에서는 맞춤형 화장품의 제조 번호를 다른 말로 맞춤형 화장품에 있어서만큼은 제조 번호를 식별 번호와 같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조 번호랑 식별 번호는 같은 말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더 정확한 말은 제조 번호거든요. 그래서 식별 번호는 맞춤형 화장품에만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제조 번호로 이제 이해하시는 게 그렇게 외우실 때는 그렇게 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97번. 괄호 안에 들어갈 것은 이것도 맞춤형 화장품 질의응답집에 나오는 건데요. 맞춤형 화장품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혼합 소분에 사용되는 이것이란 무엇인가요? 했더니 이것은 충전 이전의 제조 단계까지 끝낸 제품 벌크죠. 벌크 제품 상관없습니다. 벌크입니다. 벌크. 충전 이전에 제조 단계까지 끝난 제품. 그러니까 이거 사실상 용기에만 담으면 바로 팔 수 있는 거. 벌크 제품이에요. 그러나
어느 공정까지만 하고 뒤에 몇 가지 공정이 더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몇 가지 공정까지 다 해야 벌크 제품이 되는 것. 그건 뭐예요? 반제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차 포장까지 다 끝난, 충전까지 다 끝난 걸 뭐라고 하죠? 그거는 완제품입니다. 반, 완, 벌크 제품. 꼭 외워두세요. 이것별 품질 검사를 해야 된다. 품질 검사는 아까 전에 제가 말했죠. 품질 검사는 어떻게 하냐면 제조 번호별로 품질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일자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용 기한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제조 번호별로 품질 검사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닭도리탕을 끓였어요. 이 한 솥에 닭도리탕을 끓였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식중독 원인균이 있었다면 이걸 만약에 4번 펐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나, 동생 이렇게 줬어요. 4명한테. 그럼 그 4개는 균일성을 가지고 있는 동일한 그런 솥에서 나온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식중독균이 있었으면 4명이 다 식중독에 걸렸겠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한 솥에 만든 닭도리탕하고 내일 닭도리탕을 다 먹어가지고 내일 새롭게 또 냄비로 닭도리탕을 끓였어요. 그러면 어제 식중독균이 어제 냄비에 들어있었고 오늘에는 식중독균이 없었어요. 그러면 오늘 닭도리탕을 먹으면 식중독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안 걸리겠죠. 오늘 거에는 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균일성을 갖는 이 것에 따라서 품질 검사를 한다. 그래서 품질 검사는 어떻게 한다? 어제 먹은 닭도리탕 냄비에 검체 이만큼 해가지고 그 세균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오늘 닭도리탕 만들었다 그러면 또 오늘 만든 솥에서 또 꺼내서 검체로 삼아서 이렇게 그 품질 검사를 하겠죠. 그러니까 품질 검사는 뭐별로 한다? 제조 번호별로 한다. 이 중요합니다. 제조 번호별로 한다. 98번.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에서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이것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할 것. 개인정보보호법이죠. 그리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수집 항목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99번 보실게요. 이거 많이 틀렸어요. 2회차 때 나왔는데 2회차에 이거랑 정확히 똑같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답은 똑같아요. 미생물 오염 관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교차 오염으로 많이 쓰셨어요. 교차 오염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 힌트를 볼게요. 이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가이드라인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써라 이러면 무조건 미생물만 답이 되는 거예요. 보시면 특히 판매장에서 제공되는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미생물 오염 관리를 철저히 할 것. 맞춤형 화장품 간 혼입이나 이렇게 막 섞이죠. 막 섞이는 혼입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건 미생물 오염입니다. 미생물 오염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 교차 오염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그 도구, 그 혼합하고 소분하는 도구, 그런 도구를 예를 들어서 어떤 혼합 소분 행위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른 혼합 소분 행위를 할 때 하기 전에 이거 씻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씻고 그냥 이걸 바로 이렇게 하면 이게 여기에 있었던 세균이 여기에서 이제 오염이 돼서 이제 교차 오염을 유발할 수 있죠. 교차 오염은 그런 거예요. 어떤 도구로 인해서 오염이 되는 경우. 그래서 다른 거 했는데 위생 관리를 철저히 안 해가지고 다른 거 한 다음에 바로 딴 거를 해가지고 오염을 더 유발하는 이런 게 교차 오염이 있는 거고, 이렇게 맞춤형 화장품 간 혼입이나 이런 미생물 오염. 그래서 혼입과 관련된 건 미생물 오염입니다. 100번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대화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서류는 했는데 이 밑에 거 보시고 문제 푸세요. 이 밑에 거 꼭 암깁니다. 무조건 암깁니다. 판매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됐대요. 판매업소 소재지 변경되면 일단 뭘 가져가야 될까요? 사업자 등록증 가져가셔야 되죠. 왜냐면 판매업소 사업자 등록증에다가 판매업소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자 등록증에 그 사업장의 주소가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사업자 등록증 만드는 곳에 가가지고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 이사를 갔으니까 이사간 주소로 변경해 와야 되니까 사업자 등록증 가져가야 되고, 두 번째로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이 건축물이 이 맞춤 화장품 판매업소에 적합한지, 근린생활시설 1급, 2급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1, 2급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그 적합한지 건축물 관리대장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도 가지고 가야 되겠죠.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한 경우에만 가져가면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세부 평면도 및 상세 사진, 이런 것도 가져가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필증, 사업자 등록증 하고 뭘 구비해 오셔야 됩니다 했어요. 건축물 관리대장, 그리고 세부 평면도랑 상세 사진은 나와 있으니까 여기 들어갈 말은 건축물 관리대장입니다.